자, 임상의학 탄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도 뭐 제가 이걸 번역을 했지만 나도 좀 뭘 얘기하려고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광기 역사의 시대 구분과 비슷하게 보면 17세기, 18세기를 구분해 놓고 17세기 이전에는 질병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린네 분류표 있잖아요. 생물 뭐 종석, 과문, 강문, 개 뭐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왜 생물 시간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질병을 걸리는 게 그런 분류 체계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병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차적인 공부하라는 표현을 써요. 이 책 다 읽기는 어렵고 그냥 서문하고 뭐 한 2장 정도만 보세요. 1장, 2장 정도 보면 뭐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분류표에 의해서 인간의 질병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 속에서 이제 3차적 공관화라는 표현을 써요. 사회 속에서 질병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냥 인간의 질병이 그냥 체내 안에서 이게 너 병 들었어. 그리고 의사가 고치는 거는 뭐 의학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질병이 전염병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 의학적 지식이 정치적 의식화로 변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유행병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당시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의학이 정치적인 그 의식화가 되면서 그게 이제 1장에서 2장 넘어가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그래서 병리학의 시대예요. 과거의 이 시대는 의학이 분류의 시대였다면 17세기를 넘어가서 의학이 어떻게 병리학의 시대, 치료의 시대가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병을 바라보는 시선도 질병의 언어 구조처럼, 그러니까 증상이 있고 그것의 기호가 뭐냐. 과거에는 뭐 어디에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디에 뭐 병이 생겼느냐 이런 몸의 위치에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어떤 심톰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기호로 사인으로 받아올 것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선, 기호와 통계, 시선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세기가 넘어왔으면 처음으로 해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의 몸을 해부하기 시작한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서는 비샤라는 사람을 들고 있어요. 브루세 비샤 이런 사람을 들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질병의 시간적인 변이, 그러니까 어떻게 질병이 이렇게 변해가는가. 그러니까 과거 조금 전에 17세기, 18세기 사이에서는 질병과 기호의 관계, 증상의 관계, 사인 이런 관계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질병의 시간적인 변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논의의 흐름 자체가 워낙 우리한테는 생경하고 이거를 의학적 시선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한테는 정치학 공부하거나 사회학하는 사람한테는 그 힘들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17세기 전에 너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너희가 어디가 아프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질병이 등장하는 모습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이 44페이지에 보면 질병이 드러나는 자리에 따라 질병의 모습도 변해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질병의 어떤 증상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병원의 필요성을 따지는 문제는 18세기 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뭐 이런 여기서부터는 질병의 사회학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런 책보다는 차라리 이런 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사실은 뭐 사회학 이 사라 네틀 이것도 번역된 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건강 제 1장이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몸 그리고 건강 질병의 사회학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의학 지식의 사회적인 구성 뭐 이런 게 이제 미셸 푸코의 임상의 탄생학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자극을 받아서 뭔가 이제 조금 사회학적인 영역으로 사회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의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라이프 스타일 및 위험성, 그래서 일반인의 건강,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자 문화, 그 다음에 건강의 정의 이런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장은 주로 만성질환과 장애의 경험, 그 다음 5장이 몸의 사회학, 여기 이제 푸코의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몸의 정치적 해부학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푸코나 여기 보면 몸의 문명화 뭐 이런 건 엘리아스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브루드웨이와 신체적 자본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7장 보면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 상태,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후기 모더니즘과 공식적 의료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 뭐 의료직 뭐 이런 얘기도 나고, 9장에서 보면 영국 보건정책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건의료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미셸 푸코 임상의학의 탄생 같은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학적 책을 보면 이게 요즘 어떤 의미를 갖겠구나 하는 게 재미있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 나오는 무슨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내가 한번 예를 들면 생명정치 이런 말들, 생명정치라든가 아니면 뭐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사회학과 의학 사이에서 요즘은 이제 공통전공이라고 그러나 무슨 보편전공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사회학적인 통계 처리나 이런 것도 하고 의학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대학원의 통합과정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질서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의료라고 하는 것이 정치화된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이 공공 서비스라는 걸 국가가 예전에 다 담당했는데, 이제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제국의 차원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국의 단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문제의 논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면 미셸 푸코 책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문제의식을 보고 이런 생명과학이나 뭐 질병의 사회 같은 정도를 읽어보면 나름대로 재밌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과 사물인데, 말과 사물은 뭐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셸 푸코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철학하는 사람은 이 책을 제일 중요하게 보죠. 저도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석사 논문으로 미셸 푸코를 준비했을 때 이 말과 사물을 제일 먼저 봤는데, 진짜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 책의 내용도 비슷해요. 17세기, 18세기를 주로 해서 17세기 이전에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게 고전주의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분류법,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표현에 의한 분류법, 그 다음에 언어학에서는 일반 문법, 경제학에서는 부의 분석, 이렇게 이제 어떤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대표적인 학문적 지식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오면 17세기 이후죠. 뭐 박물학에 해당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생물학으로 바뀌었고, 일반 문법에 해당되는 영역이 어떻게 보냐면 언어의 역사로 바뀌었고, 부의 분석에 대한 방법이 생산이나 정치 경제, 약간 무슨 아담 스미스나 마르크스 같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그런 박물학, 생물학이 정신 분석으로 바뀌었고, 언어 역사가 구조 언어학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생산의 문제가 문화 인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식의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뭐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직접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이 책에 이제 처음에 이 책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서론하고 이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장이네 2장. 그 시녀들이라고 하는 시녀가 뭐냐면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이죠. 그림.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인터넷 치면 시녀라고 하는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 시녀들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1장에서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과거에는 멀리서 보는 것 이렇게 분류하다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원근법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림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 바깥에 거울로 이렇게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그 그림을 속에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대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돈키호테 같은 소설 얘기도 나오고, 왜 돈키호테 같은 소설이 중요한 형태가 됐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아주 처음에 읽었을 때 뭐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서론에서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질서의 공간에서, 이 서문 18페이지 보면 어떤 질서의 공간 내에서 지식이 구성되었으며 어떤 역사적 아프리오에 근거하여 어떤 실증적인 영역 내에서 관념이 출현했고, 그 다음에 학문이 구성되었으며 경험이 철학 내에서 반성되었고 합리성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해치되고 소멸되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내가 이 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무슨 에피스템이라고 그래요. 한 시대를 특징 짓는 에피스테마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과 삼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고전주의 시대 때는 유사성에 의해서 리셈블러스 비슷한 것끼리 묶어냈다는 거죠. 근데 근대에 가면 그런 비슷한 것의 유형불가 아니고 뭐 언어의 내적인 영역 같은 걸 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그런 표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현대화하게 하면 무슨 인간학의 문제가 됐다는 거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아주 유명한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 소위 여기 보면 이 258페이지에 보면 25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무슨 표를 만들고 17세기 18세기의 어떤 그 분류학의 체계에서 19세기의 인간학적 그 성립이 되는 것이 뭐 어떻게 등장하느냐 뭐 이런 걸 분류해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에 대한 등장이 나오는 얘기를 해요. 뭐 데카르트부터 쭉 해가지고 그 현상학 칸트 얘기, 그래서 칸트가 왜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그런 칸트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의 사고 속에서 독특하게 등장했느냐, 그다음에 이 칸트라고 하는 생각, 데카르트나 칸트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17세기 18세기에 그 등장한 아주 독특한 에피스템의 한 원료였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철학의 뭐에서 사라질 것이다. 뭐 하여튼 대단히 유명한 그 문장들이 있어요. 유한성의 분석, 그다음에 뭐 기원의 분석. 예를 들면 385페이지 보면 19세기 이래로 발전한 인간의 존재 양태에 대한 분석은 표상의 이론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분석의 임무는 사물 일반에 어떻게 표성이 주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예전엔 표상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서 389페이지에 보면 인간학의 잠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위 칸트가 얘기했던 로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중심으로 그 연구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91페이지에 보면 인간학은 칸트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사고의 노정을 지배하고 통제한 근본적인 배치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배치는 오늘날 우리의 목전에서 해체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체되어 가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철학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소위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근대성의 철학 혹은 근대성의 문제와 후코가 생각하는 근대성이 달라지는 이유죠. 하버마스는 여전히 인간학적인 중심, 도덕적인 이성적인 합리성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후코는 인간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 데카르트나 칸트식의 인간의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을 생각하고 지식 체계를 만들었던 걸 가지고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소위 광기의 역사, 임상학의 탄생, 뭐 그다음에 이제 말과 사물이라는 책인데, 말과 사물은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상의학의 탄생이나 광기의 역사는 뭐 그런 질병의 사유학 아니면 무슨 제국과 건강 같은 2차 문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미셸 푸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시처 처벌이나 성의 역사 일권을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